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기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축사 및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지금 이제서야 나와야 될 주제가 아니었던 건데 그동안 저희가 신경 많이 못 썼던 부분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분에서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로 진짜 최일선에서 어르신 돌봄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어르신 돌봄 봉사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지금 본회의 진행 중인데도 얼른 다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사회를 보시는 중구의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초, 동작, 용산, 여기 성북구의 김춘래 의원님까지 전부 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유튜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돌봄 종사자 여러분 해당하는 그 구에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사실은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이 피해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돌봄 종사자분들께서 겪고 계신 수많은 어려움 중에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다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지금 와 계시잖아요. 주진우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면 또 해결 방안을 또 많이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뜻깊은 토론회 되시고요. 저희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박경숙 센터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주최를 해주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영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김재리 의원님, 김춘래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는 간간히 보고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가 경험이 42.4%라는 수치는요. 이게 단순히 양적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돌봄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함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계획을 가지고 일부 추진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지원센터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개발하고 피해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더 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정말 열흘이란 짧은 기간에도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설문에 응해 주셨고 시간과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잘 담아서 오늘 정말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까 그 소개한 것처럼 뭐 서남, 동남, 동부 저희 권역센터장님들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 지원센터도 이렇게 성희롱 근절되는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그리고 건강과 안전, 인권이 보장되는 그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실 한국여성연구소 박기남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체가 서울특별시 의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주관이 그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토론회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서울시도 내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면 여러분의 노동 현장도 되게 불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늦게 모인 것 같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다. 그런 만큼 이 사실 돌봄 현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이죠. 오래된 문제이지만 사실 관심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그래서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 참아내야 했던 문제인데 오늘 서울시에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돌봄 종사자 지원센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 제가 자꾸 돌봄 노동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이 돌봄 모델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성희롱 문제도 좀 시범 사업으로라도 좀 선제적으로 해 나간다면 되게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내년도에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늦어도 참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가 다 정돈이 됐으니까요.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실 최경숙 센터장님을 모시고 제목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실태 및 근절 대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실태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정책 토론회보다 고민이 많았고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 토론의 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런 바람과 요구가 잘 담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실태 보고하고 세 번째 정책 제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고밀착 대면 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노동 현실을 보면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다가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도 비일비재하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노동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국에 44만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재 일하고 있고요. 그중에 7만 4천 명이 서울에서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장기요양요원, 방문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장기요양 요원 전체 평균 임금이 122만 원, 방문 요양보사가 월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서 돌봄 노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반적인 노동 조건과 돌봄 노동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성희롱 발생 원인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노동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할 때 같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밀착해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이고, 그리고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위계의 차이나 성차별 인식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과 인지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성희롱 발생 시에 요양보호사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인식이 성희롱을 다발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문 요양인데요. 방문 요양의 경우는 1대1로 고립해서 어르신댁이라는 사적 공간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요양보호사나 동료나 관리자가 옆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요양보호사 혼자서 안전장치 없이 스스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노동 환경이 돌봄 노동의 성희롱을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희롱의 가해자가 주로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다 시간제, 단시간,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다 보니까 이 성희롱에 대해서 제기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노동 조건의 문제들, 그리고 성희롱을 참고 일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중요한 걸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는 사실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장치 굉장히 미흡하고요. 성희롱 피해 발생의 대처 기구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및 역할이 부재하고 요양보호사가 안전한 일자리 제공 방안이 미흡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주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이죠. 다음은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로 현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244명이 참석을 했고 직접 인터뷰로 14분이 참석을 하셨고, 이 부분은 여기 참석한 4개 권역센터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셨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런 게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률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종은 요양보호사가 94%,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일부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문 요양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86.5%고 설립 주체별로 보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문 요양기관이 많아서요. 65%에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실태를 보면 요양보호사만 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231명 중에 성희롱 피해가 있는 사람이 42.4%, 98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직장 내 성희롱과 다른 측면은 굉장히 지속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성희롱이 복합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1년 내에 피해 경험 있다고 하신 분이 54%라 사실 상담에 응하신 분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이런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례로 중단된 사람은 1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지만
이 복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2개 유형 이상을 겪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 중에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가해 대상이 되는 거는 서비스 이용자가 85.6%고 그 외 가족과 친지가 성희롱 가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성희롱 성폭력의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지점인데요. 사실은 대다수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방의 불쾌감 표시나 거부 의사 표현을 64%가 가장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 또 참고 넘어가신 부분, 기관의 보고와 조치를 요구한 건 1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실태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성희롱을 근절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라는 거를 중요하게 설문해서 물어봤는데요. 1, 2, 3위를 중복 체크하게 했고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게 가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용자, 보호자에 대한 이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장기요양보험 운영자잖아요. 그럴 때 경고 조치라든가 관리 감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피해자죠. 그래서 성희롱 대응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일 때 이용자, 보호자에 대한 성희롱 교육과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현장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치구 모임에서 성희롱 예방 사례와 예방 대책에 대한 현장 토론을 하는데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 방문 요양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에 2인 1조로 배치해달라는 게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 운영자 교육, 기관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뒤에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성희롱 신고센터 만드는 거, 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14명 요양보호사 인터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앞서 설문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인터뷰에서도 이 성희롱의 유형은요, 다 대다수 사례에서 여러 유형의 성희롱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성희롱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빈도와 지속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희롱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오래 지속된 경우는 이번에 인터뷰한 분들 중에 대부분 꽤 오래 지속되신 분들이 많은데 5, 6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고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된, 그래서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인터뷰 사례는 유형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성희롱이 있었을 때 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라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성희롱 발생 시에 기관을 보고를 했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게 다수의 인터뷰 사례에서 얘기가 됐고요. 사실은 보고했는데 그러냐 하고 끝나버리거나 치매 환자니까 이해하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일 줄 몰랐다 그러고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그만두는 사례들이 14명의 사례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주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서 가해 행동이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피해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요양보호사를 현장으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이제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좀 기다려달라, 다른 요양보호사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거나 왜 이게 비일비재인데 왜 유난히 그러냐,
그러고 계속 다른 요양보호사처럼 좀 참고 일해라서 참고 일하다가 결국은 견디다 그만두는 사례들, 결국은 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은 후에 직접적인 해고가 된 사례도 있고 14명의 그 인터뷰 사례 중에는, 그리고 두 분은 4, 5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른 괴롭힘을 당해서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현장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 성희롱 피해가 심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1대1로 혼자 고립돼서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단시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재개하면 일자리 실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개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개별 기관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든 정책과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실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예방 차원의 성희롱 근절 정책이 필요합니다. 3단계로 예방하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장기요양 등급 인정할 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장기요양 이용 인정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용자 가족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를 들면 독거 어르신이나 피치 못해서 우편으로 발생하면 저는 공단에서 나가서 특히 남성 요양 어르신한테는 방문 교육이라도 해야 된다. 2인 1조로 가서 하든가 해서 처음부터 성희롱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게 진입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기관 운영자 분도 와 계시지만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용자나 보호자가 오셨을 때 성희롱을 하지 않는 3자 동의서, 지금 노인 맞춤 동의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장기요양은 특히 더 자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평소에 기관이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방문사회복지사가 월 1회 라운딩을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때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점검 이런 게 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처할 기구가 부재합니다. 신고센터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상담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일상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조사가 필요하고 중재나 제재 권한을 가진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해 노동자 현장 분리 보호 조치는 가장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재기했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성희롱도 신고도 하고 근절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요양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휴업수당의 문제라든가 유급휴가의 문제, 성희롱 발생 시에 치유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노동자 피해 구제로 제안한 거 굉장히 여기 많이 썼는데요. 앞서 얘기한 인식 개선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무 교육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용자 가족에 대한 거, 장기요양 기관의 기관장 교육 이런 것들 반드시 돼야 되고, 성희롱 근절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나중에 또 본회의 좀 발언하시고 다시 오실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도 나서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단시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그 근절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처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들이 내년에까지 17개 지자체에 다 설립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 이런 성희롱 대응 교육이나 그다음에 지원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신고센터가 만들어지면 연계한 상담이나 교육 캠페인을 보다 강화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제도 차원의 성희롱 근절 정책인데요.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희롱이 이 요양 현장에 이렇게 빈발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으로 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그런 노동 조건 개선이 필요하고요. 시간제가 아니고 월급제면 이렇게까지 1대1 방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제라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근 월급제, 그 다음에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거, 그리고 수가 정책으로 반드시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2인 1조로 가야 되는 게 수가로 제도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 반복적 가해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과체주 중인 경우는 가면 바로 근무밖에 생깁니다. 중증 어르신을 케어하는 이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수가로 반영해서 서비스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근 월급제로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공적 서비스를 하고 있고, 민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관에서 성희롱이 된 경우 인력을 2인 1조로 할 수 없잖아요. 수가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 2인 1조로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는 이용자를 사회서비스원으로 의뢰회사에 넘기는 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는 모색을 해볼 수 있고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그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성희롱 신고센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와 법제도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근절방안 조례, 자치구 조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희롱 발생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구제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은 사실 근거들이 있으나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의 의무 이행 처벌 조항을 명시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나 서비스 이용 변경 등, 이걸 아예 수권을 아예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일정 서비스 내용이나 방식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를 명시하거나, 그 다음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지금 이제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같은 직접 지원하는 곳에 성희롱 성폭력 대응 기능을 추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법 제정으로 같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그리고 주체별로 근절 정책 과제를 좀 나눠서 분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건보공단에서 해야 될 게 있고요. 서울시와 자치구, 저희가 같은 장기요양지원센터 역할 3개로 구분을 해봤고, 영역으로는 관리감독과 행정조치, 사전예방, 피해구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과 행정조치와 이런 걸 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투문자를 불렀어야 됐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치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거, 특히 이 장기요양 기관, 방문요양 센터에 그 평가 항목에 장기요양 기관의 인권보호 조치 여부를 추가해야 됩니다. 평가에 들어가면 신경 써서 하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관 운영자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조치로 공단이 조치할 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교육을 의무화하는 거, 그리고 수가를 개정하는 2인 1조 서비스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장요양 기관에 대한 것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와 자치구는 같은 맥락에서 장요양 성희롱센터 설치 운영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요양기관 지정심사 시에 인권보호 조치 여부하고 관리 감독이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게 있는데요. 자치구가 개표 요건이 있습니다. 장교양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관리 감독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용자 자택의 성희롱 예방 안내 공문 발송하는 거 간단한 거 같지만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한 구에서 했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셨어요. 요양보호사 그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효성인 거고 행정에서 나왔다는 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거, 근절 캠페인 이런 것들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휘한다면 좀 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는 성희롱 상담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는 대응 교육을, 그리고 이 반복 가해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가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저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뒤에는 그 요양보호사 점검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게 201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역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현장에 공유되거나 확산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요양보호사 현장에서도 점검을 하고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 작성 리스트도 아울러 그때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해서 신고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저는 별로 아직 잘 못 봤는데요. 반드시 좀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잘 활용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태와 정책 제안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만든 거긴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법제도를 보완할 부분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이 좋은 토론으로 이거를 잘 보완해 주실 걸로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숙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더더군다나 시간도 어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분 드리려고 했는데 25분도 다 못 쓰셨네요. 어쨌든 이제 이후에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토론 맡으신 분들 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그 조사 결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2.4%.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그 스마트폰 들어가가지고 2019년 여가부에서 성희롱 피해 실태 조사한 거 보니까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아까 그 작업 현장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거죠. 1대1로 그 개별 가정 안에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희롱 피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걸 사실은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오늘 정책 제안을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 서울시 그다음에 요양지원센터 이렇게 수준별로 해주시고 또 각각의 법 제도 개선 부분과
그다음 피해 구제 뭐 등등 이렇게 다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토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고 우선순위를 한번 만들어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좀 책임감 있게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뭔가 대안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윤지영 변호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 또 질문이 나오거나 답변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희롱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제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크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성희롱 예방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 발제자께서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줄 때 그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받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컨대 뭐 이용자나 이용자 가정이 어쨌든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육을 받는 거는 법적으로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법에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제출할 때 가족 이용자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실질적인 교육을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이용자가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일부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7페이지에 보면은 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기간 중 뭐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한 근거는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육이라는 거가 일단 실시하는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 그러면은 교육을 받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용자는 해당이 되는데 이용자의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발생하는 성희롱은 사실 이용자의 가족들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용자의 가족이 빠져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용자가 피해자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인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권 교육은 사실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는 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법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하면 의문입니다. 다만 발제자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이 그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 이렇게 제출할 때, 그다음에 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이때 이용자가 지켜야 될 뭐 안내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용자와 그 가족한테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상세화해서 좀 자료로라도 좀 잘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어쨌든 장기요양 기본계획,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급자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교육 매뉴얼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상으로는 정부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비단 성희롱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용자로서 종사자를 보호해줘야 되고 일단 종사자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매뉴얼에는 그런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내용이 충실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는 이용자와 그 가족 외에도 사실 기관이 있어요. 기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예컨대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죠. 사용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단지 직장 안에서의 벌어진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 그러니까 이용자, 우리로 따지면 이용자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냐면 성희롱 예방,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되냐면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요양보호사는 기관에다가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기관에서는 어쨌든 유급휴가라던가 대체인력 투입이라던가 이런 식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기관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기관이 그냥 성희롱이 그냥 개인 간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기관이 뭔가를 해야 될 의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상대로 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쨌든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쨌든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물론 뭐 몇 가지 제한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시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에 지금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업주가 제대로 된 기관이 조치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좋은 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좋은 돌봄 인증하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여부,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어쨌든 기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례에서 좋은 돌봄에 관한 인증 기준은 세부 기준을 이제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뭘지 규칙으로 아마 정할 것 같은데 규칙은 지금 확인이 안 되었고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규칙으로 그 기준을 만들 때 어쨌든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기요양 성희롱 신고 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제자께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지금 법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을 찾아봤고 뭐 무리하게 규정을 끌어들인다면 어쨌든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무리하게 규정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기관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어떠한 기관을 설치한다라는 게 법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보통 기관을 설치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은 그럼 뭐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어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고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억지로 좀 끌어다 쓰면은 센터를 설치할 수 있긴 한데 좀 뭔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에 그렇다면 설치를 하는 거는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안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지금 이제 그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가 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고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사실 장기요양 지원센터,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에서 사실 성희롱과 관련된 역할을 일부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조례의 근거가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센터를 설치해도 어떤 강제력 있는 예컨대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는 어쨌든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조사, 중재, 제재의 권한일 텐데
그러한 권한은 사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센터가 사실 하긴 어렵거든요. 그건 조례로 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예 별도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해가지고 일반 조례로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만든 게 있고, 그 조례에서는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설치라고 해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처럼 서울시에도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서울시의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29페이지에도 표를 정리를 했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식 개선, 그다음에 뭐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 좀 약간 소극적인, 좀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소극적인 수준에서만 역할을 담고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조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이제 최대한 담아놓은 내용이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법의 근거가 없는 이상 센터가 실질적으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가지고 구제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피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 현장 분리 보호 조치인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런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관이 되겠죠. 기관이 해야 할 의무들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서도 이 기관장이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당하는 경우,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행령으로는 기관장은 요양보호사가 어떤 성희롱과 관련해가지고 구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수급자와 그 이용자와 그 가족과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사실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관이 어떤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시행령으로도 사실 근거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만 한다면 어쨌든 기관은 이런 조치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이제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가 산정 방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시간당 실제 근무한 걸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치들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발제자가 이야기했던 되게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급 휴가 명령이 됐든 아니면은 대체 인력 투입이 됐든 결국에는 2인 1조를 지원을 하는 거는 이게 법에 없어도 근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조례로도 가능하고, 이거는 어떤 이용자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잘 만들면 얼마든지 현장에 그런 가해자가 있는 이용자 가정에 2인 1조 투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성희롱을 한 가정에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요양보호사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성 이제 주로는 남성이 되겠죠. 이 남성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31페이지 하단에 지금 조례를 보면은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는 그런
대체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 센터의 역할로 사실 넣어놓고 있긴 한데 사회서비스공단하고 잘 협업을 한다면 현행 조례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대체 인력 투입은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급 휴가까지도 부여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덧붙이면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아까 전에 인증 기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증 기준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한다던가 또는 유급 휴가를 준다던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플러스 요인을 주는 방식으로 좋은 돌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이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내규를 두고 있는데 이 내규에 따라서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체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가해자에 대한 급여 제한 거부 관련된 내용인데, 네, 현행법상으로는 이 이용자가 뭐 범죄를 저질러도 급여 제한이 불가능해요. 다만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 다른 기관으로 가시라라는 정도의 수준만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법이 자체가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용자가 그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철저하게 법이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급여 자체에 대해서 아예 더 이상 급여를 못 받도록 하는 거는 어쨌든 좀 연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급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경고, 교육 이수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제재 조치를 법률에 뭐 지금 조례로는 한계가 있고요. 법률에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들으시니까 막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너무 꼼꼼하게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해서 그다음에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 보호 조치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급여 제한이나 거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 법률과 조례를 검토하셔서 가능한 범위를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많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종사자 관련해서 2개의 조례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지금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2인 1조 투입이라든가 대체 인력 투입 같은 거는 좀 가능하다, 되게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 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서울 요양보호사협회 이은희 협회장님이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를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노후를 집에서 요양원에서 보내게 하겠다라는 목표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만들었고 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제도가 운영되면서 돌봄 현장에서는 아직도 비도덕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와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고 일터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쾌감과 모멸감을 주지만은 생계형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그저 자괴감을 느끼면서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싱크대 앞에서 이용자 식사 준비 중일 때 갑자기 뒤에서 끈을 앓으면은 정말 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청소할 때도 비켜주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진다거나 통이 넓은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입고 보라는 듯이 다리를 벌리고 있다든지 또 이용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할 때 갑자기 팬티를 홀딱 벗어버린다든지 때로는 나 돈 많어 한번 해줄래? 참 기가 막힌데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성희롱 내용을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이 정말 화가 나고
놀란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벌렁벌렁합니다. 말로 다 하기가 민망하고 수치심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성희롱 문제를 알면서도 치매 증상이다. 그리고 외면만 하고 또 스스로 유황보호사가 알아서 그냥 요령껏 잘하라고 이렇게 압박만 했습니다. 또 기관에서는 이용자를 놓칠까봐 쩔쩔 매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유황보호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 사건들을 겪는 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서울유황보호사협회가 현장 유황보호사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희롱 피해 대책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은 성희롱이 발생한 현장의 유황보호사를 분리해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일이 중단된 유황보호사에게는 휴업수당, 소득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장기요양기관은 대체 인력을 마련하여 가해자에게는 2인 1조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하고, 성희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인 1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보험 수가로 반영을 해야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존엄한 돌봄은 어르신들과 유황보호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현장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유황보호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서울유황보호사협회는 정부에 전달하고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절절한 목소리들을 잘 대변해 주셨고요. 제안해 주신 이 5가지는 아마 곧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아니라 장기 요양기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책임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문제가 아직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현장의 단호한 그런 목소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3번째 토론을 해주실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이사장님이 재가요양 현장에서 본 돌봄 종사자 성희롱의 심각성 문제를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조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미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제자님 말씀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5년 이상 장기 근속 요양보호사 중에서 무려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전체 53.1%가 1년 이내에 벌써 1회 이상의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용산 지역에서 2009년 10월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한 11년째 방문요양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처음부터 자료는 없지만 최근에 2016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0월까지 요양보호사님들의 그 퇴사자 현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실인원 4년간 실인원 89명 정도가 저희 쪽에서 요양보호사로 종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올 10월 현재 47명이 종사하고 계시고요. 퇴사자는 4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 이상 조금 넘게 계속 종사를 하고 계시고 50% 미만으로 지금 퇴사를 하셨는데요. 요양보호사 퇴사 사유가 개인적인 문제로 퇴사한 분이 42명 중에 한 4분 정도 되고요.
타 직업으로 이직한 분들이 21분, 그리고 타 방문요양센터로 이직한 분들이 17분 정도 됩니다. 근데 타 직업으로 이직한 이 원인, 퇴직 사유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얘기하는 부당 업무라든가 낮은 처우, 그 중에서 또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퇴직하실 때 요양보호사님들이 나 이 일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지, 그냥 참고 이거를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를, 본인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거를 입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사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 혹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시고, 그런 문화에서 사실은 돌봄 노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속 기간이 특히 짧을수록 타 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발제자님 자료에 보면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해주신 게 많았는데요. 사실 5년 미만, 6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 퇴사 사유가 바로 성희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성희롱을 피해가 없어서 오래 근무하시냐, 그건 아니고요. 그 만연돼 있는 그 상황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연민과 이런 걸로 그냥 조금 무뎌지신 거예요. 이 상황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참고 말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시게 되는 거지, 성희롱이 없어서 오래 근무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재가장기관에 방문요양기관에 취업을 하시면 어느 다른 직장 직업과는 달리 혼자서 어르신을 대면해야 되고, 어르신을 저희가 이제 물론 사회복지사나 시설장들이 가서 어떤 업무를 해줘야 된다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해드리지만, 맞닥뜨린 거는 1대1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큽니다. 사실은 돌봄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어르신과 신뢰를 형성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 나이듦과 늙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죽음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봄 노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한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돌봄에 대한 경험이 우리 돌봄 종사자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그런 그 든든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경험들이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돌봄 현장은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서로 너무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돌봄은 신체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주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로한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연로한 어르신을 놔두고 현장에서 매몰차게 뛰쳐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참다가 센터에다가 다행히 얘기해서 바로 조치가 되고 교체가 되면 좋은데, 교체가 돼서 바로 다른 어르신 댁으로 연결이 된다면 몰라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동료를 위해서, 동료들이 또 나와 같은 걸 당할 텐데 내가 좀 참고 말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두 번 참다가 퇴사를 결정하고 난 후에 나 내일부터 정말 일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센터에 보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공기관에서는 미처 개입할 여지도 또 없어요. 여지도 없이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에 이렇게 근무하신 지 오래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고 타 직업으로 이직하는 거에 이런 성희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요. 또한 그 성희롱을 한번 경험한 분들이 동료나 친구나 주위 분들한테 돌봄 현장을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보면 요양보호사 구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용산구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인구수가 많이 적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양보호사 구인이 굉장히 또 어렵고, 특히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요. 초기 저희가 장교양이 2008년 9년 이럴 때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젊은 30, 40대 요양보호사들이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돌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젊은 요양보호사들이 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은 또 한 가지 남자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거부하게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체 수발이나 목욕 도움, 이동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 접촉 빈도가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을 많이 회피하는 거죠. 물론 남자 어르신들도 남자 요양보호사들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잘 할 수 있다, 여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돌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아무튼 여자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님들이 3등급에서 5등급 그런 그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이왕이면 보호자가 안 계시고 보호자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는 독거 어르신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센터 요청하는 경우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부당 업무에 대한 그 심적 부담과 또 성희롱에 대한 어떤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성희롱과 부당 업무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돌봄 환경이 악화되니까 그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돌봄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건 어차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도 맞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발제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님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그 제안하셨던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데요. 먼저 이용자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자, 보호자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요양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가상한병 방문 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 이용자분이나 요양보호사 또는 어르신, 제공기관 이렇게 3자가 같이 성희롱 예방 동의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부당 업무나 여러 가지 서로 지켜야 될 거에 대한 그런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공기관에서 계약 체결할 때 작성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의무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그 공단에서 직원들이 가끔은 담당 어르신을 방문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모니터링 할 때 성희롱 여부도 좀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요. 그리고 가해자 어르신께는 경고 조치나 페널티 부여로 뭐 여러 가지 아직 그 구체적인 뭐 사례나 이런 것들도 없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없지만 전적 생각에는 뭐 월 한도액을 조금 감액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좀 페널티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이 언제나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하는데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 행동으로 성희롱이 빈번한 경우 이럴 때는 꼭 요양보호사인 2인 1조 배치들에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좀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운영자로서 저희 제공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발제 자료에서 요양보호사님 성희롱 피해 발생 후에 제공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정 변호사님이 노인장기요양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요양보호사가 그 성희롱에 인해서 고충 처리를 요청할 때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월 간담회나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들을 수시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물론 여러 번 참고 주시는 경우가 다반사겠죠. 그때마다 아마 전화를 주실 거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과 잘 해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센터에 이렇게 고충을 이렇게 전화로 주시거나 방문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합니다. 저희 즉각적으로 좀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저와 사회복지사는 그 하루 이틀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았으면 바로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보거나 아니면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노인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뭐 위험하겠느냐, 혹은 또 남자들은 다 그렇다더라, 또 요양보호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좀 심각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센터 옮기겠다, 예,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센터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센터에 어르신이 한 명 주는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본인 자체의 일자리보다도 센터에 내가 좀 참으면 말지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돌봄 현장에서는 아무튼 성희롱은 근절돼야 되는데 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민원 상담으로 들어가면 그 기관 종사자 구충 상담이 가능하고 또 전용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장기요양 등급 인정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는 곳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 교육도 좀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한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별지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법령화해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관으로 제공 기관으로서 약간 그동안 좀 소극적 대응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이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희롱이 근절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근로 조건이, 노동 조건이 나쁘지만 그만두게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성희롱, 만연해 있는 성희롱이고, 그 이직률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는 돌봄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근절돼야 된다. 결론은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성희롱이 근절돼야 그 신뢰도 쌓이고, 그다음에 돌봄의 질도, 숙련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절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고, 지금 제공기관이나 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잠깐 중간에 또 오늘 시의원 한 분 또 오셨는데요. 지금 본회의 질의를 마치고 막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시의원님, 네, 인사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게 또 시의회에서 또 그 토론회를 또 주최하셨기 때문에 같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부위원장님 다시 또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토론인데요.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이혜경 활동가가 그 지역의 12명 요양보호사 인터뷰한 결과를 가지고 돌봄노동 틈새 보기, 차별과 폭력 경험 드러내기를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10분 토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변호사님께서 너무 훌륭히 이야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희롱의 보호 법익은 노동권이거든요. 이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너무 침해되는 어떤 상황이 돌봄 노동에서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되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떤,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데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그 기사님이 이제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승용차에 탔던 부부가 사망했던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비난을 했죠. 왜 안전운전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분이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너무 조금 자고 일어나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졸음을 참으려고 막 생마늘을 먹고 이런 이제 노동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성희롱이 많이 일어날까? 분명히 어떤 근본적인 구조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이 돌봄 노동의 서비스를 그동안 이제 사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어떤 가족 내 여성이 했던 그런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전문가가 하거나 노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교육을 받으실 때 뭐 간호교육이라든지 어떤 의무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그저 집에 와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구조적인 부분, 특히 그 구조적인 부분 안에서는 이 가부장제 안에서 아무리 이분들이 힘이 없고 뭐 치매 질환이 있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성별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인 여성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어떤 문화가 있다.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냐면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더욱이 제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됐는데 먼저 그 토론해 주신 기관의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왜 말을 못하겠어요? 왜 말을 못하냐면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또 내가 이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 잘못 같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말을 했을 때는 이게 내가 비난받을 일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 때문에 말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되게 어떤 주체적인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확실히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리고 국가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인식을 노동자 스스로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센터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원래는 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센터는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공단이나 국가가 좀 나서서 이것을 해줘야 한다라고 되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동안 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돌봄을 위해서 돌봄의 질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노동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선순환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돌봄 민주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동체에서 자원이 없고 내가 취약할수록 자기의 이해관계를 보장받는데 그 테이블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공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센터, 상담센터라든지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또 여기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인터뷰 그 자료집이 저희가 나와서 뒤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료집을 내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성희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맥락이 사라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또 생각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인터뷰집을 내는 것이 조금 괜찮을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또 저희가 만난 분들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에너지가 있고 삶의 의지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을 굉장히 좀 타자화되는 어떤 돌봄 노동에서는 이런 성희롱을 되게 많이 겪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낙인이 생길까봐 그게 또 되게 좀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이 자료집은 여기에 오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분들과 함께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주실 분들만 이것을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만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때까지 성희롱이 어떤 현장에서 발생하냐, 이 권력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위력에 의한 그 성희롱인데, 아까 저기 윤지영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 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노인을 피해자라고 취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근거를 전제를 하고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될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 제공기관들이 이렇게 난립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돌봄 노동자가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본질은 그거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꼭 피해를 유발한 것처럼 여성에게 그런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이제까지 이야기를 못했던 거는 아닌가,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어렵고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거를 오늘 이렇게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공론화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후에 그 후속 조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장소가 5시까지 쓰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발표와 토론을 너무 다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20분이 남아 있는데 일단 서면 질의서가 2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대신 읽는 것보다 여기 현장에 계시면 짧은 질문이어서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목소리로 직접 해주시면 어떨지요? 차승희 선생님? 저는 현장 요양보호사 경험과 함께 이제 용산구 지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선 우리 인사랑 함께요. 이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신 걸 듣고 모든 기관들이 인사랑 케어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서비스 제공을 그 토론문에 보면 그 거절한 사례가 있어서 그 어르신이 이제 여기저기 기관을 막 이렇게 돌면서 네네. 하셨는데 그 보호자하고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절하실 때 예. 어떻게 거절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네. 이렇게 용기를 내서 거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기관장, 센터장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여자들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양보호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 인사랑교에서도 오래 하시고 아꼈던 분이었는데 초기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2008년도부터 어르신이 계속 어떤 성적인 이런 언어를 하시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초기 그게 이제 장교양 기간 뭐 서비스 제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기도 하고 어르신께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내셨고 그리고 따님이 굉장히 거부를 부정을 하셨어요. 심하게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분들은 굉장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인텔리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온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따님 성함도 알고 있고 어르신 성함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와서 어르신 상황 그 뭐 몇 등급이고 어디 사시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인사랑 케어 이전에 저희가 사무명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용산 나눔 돌봄센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차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르신 계속 서비스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제공기관 몇 개를 통해서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쪽에는 지금 현재 가실 요양보호사도 없으시고, 네, 그리고 그때 한번 그렇게 어르신과 종려할 때 그런 그 성희롱 문제들도 굉장히 심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정중하게 저희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거절한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 지금 서면 질의서 보내주신 분이 김필순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혹시 직접 질문을 해 주시죠. 근데 지금 이제 98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처음에 그 어르신을 처음 이렇게 접할 때 조건을 따졌어요. 점잖으시냐 아니면 연세가 있으시냐 뭐 이제 그 가족 사항도 물어봤지만 다 상당히 점잖다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겁이 나가지고 처음 직장이거든요. 요양보호사를 따고 갔는데 등치도 크시고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근데 이제 계속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잖으시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과 딸 같은 연세 차이가 나서 일단 그것부터 안심이 돼서 이제 가족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적 뭐 희롱이라든가 그런 거를 아예 차단을 했지요. 저는 따님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아버님 같은 연세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남자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생리 구조가 여자를 보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젊어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웃기만 해도 자기가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조심을 했고 어르신한테도 부탁을 했고 가족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료들 사례를 들어보고 직장에서 센터에서 들어보면 너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그 부끄러운 사례들을 마음 놓고 얘기하거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없는 걸 보고 저는 많이 분개를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뭐 요양의 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실 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뿌리도 안 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분개를 하고 네. 이렇게 나이 먹은 저라도 한번 나서서 이런 게 뭔가는 좀 네. 개선되는 걸 좀 봐야 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상담할 수 있는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뭔가 페널티를 좀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성희롱 돌봄 노동 현장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아시고 여기 오늘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다시 달려오셨어요. 뭔가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옛날 어릴 때부터 이제 공직 생활을 좀 했어요. 공직 생활을 뭐 했느냐? 좀 특수 직종인데 제가 여군 장교 출신입니다. 66년도 예군 입대해가지고 이제 31년 군대 생활하고 지금 아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말씀하셔도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72세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오랜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정말 요양사분들 고생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알고 지금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 아까 누가 뭐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센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그죠? 남녀가 유별하죠. 확실히.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어떤 장군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김대령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소감이 뭐냐? 그 남녀가 유별하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니 남녀는 유별해요. 왜? 이게 성적 자체가 이게 다르잖아. 여자하고 남자는.
그 저도 이제 클 때 우리가 8남매 해가지고 아들이 5이고 딸이 3인데 우리 어머니도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계속 남자만 최고라고 남자만 위하고 우리 딸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왜 엄마도 여잔데 왜 여자를 무시하냐 이렇게 하고 불만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까 조금 들어봤지만 너무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모든 게 예산 문제가 이제 또 적용이 되지만 정말 요양사분들이 한 그런 특히 남자분들이 계시는 가정에는 2인 1조가 가야 돼요. 2인 1조가.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 이거 뭐 아니 이거 2인 1조 해주세요. 해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닌다면은 구조적인 변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정말 강력하게 여성 환자가 있는 데는 여성 혼자 가셔도 이래저래 이제 커버가 되는데 남자분들이 딱 계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돼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뭐 상담소를 개설해가지고 상담을 하자, 교육을 시키자. 이거는 다 그냥 아주 보조적인 그거고 아주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예산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2인 1조로 보내줘야 돼. 그러면 만사가 형통해요. 만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원장님도 계시고 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전반기부터 계속 보건복 지원을 하면서 후반까지 왜 남아 있었느냐? 저는 사실 제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는 없습니다. 지역구는 없는데 이 보건복지 쪽이 너무나 열악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 분야별로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내 소명이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고생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당장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이제 이 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앞으로 한 2년 동안 더 의정 활동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요양보호사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그냥 2인 1조야. 내가 군대 말해서 죄송한데 군대는 보초도 2인 1조. 오케이? 보초는 절대 혼자 쓰면 안 돼. 혼자 쓰면 탁 죽어버리면 그 다음 신고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군도 그때도 회식이 참 많았어요. 회식하러 가도 나 우리 부하도 야 무조건 2인 1조야. 오케이? 그때라고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구체적으로 무조건 2인 1조야. 아니면 4인 2조 6인 3조 이렇게 가야 돼. 왜? 단체로 가면 절대로 꼼짝 못해요. 이게 사람이 참 묘해가 심리적으로 1대1로 가면 이게 뭐 내가 이게 지금 늙어도 내 손 만지고 싶은 남자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왜? 나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72세 된 할아버지 같으면 젊은 여자가 내 손 안 만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72세라도 남자는 내 손을 만지고 싶은 거야.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김 의원님은 일도 안 하시는가 봐.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고 나온다니까.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ABC야. 제가 볼 때는. 맞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일단 마음을 굳세게 잡으세요. 제 별명이 뭔지 모르죠? 제 별명이 굳세어라 검순아야. 그래서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조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구조는 어차피 조직이야. 조직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형제간도 많고 친조카도 많지만 나는 무조건 남녀를 불문하고 태권도를 배워. 왜? 태권도도 호신용이 알겠다. 그러면 딱 막을 수가 있어. 그죠? 아니면 합기도를 배워. 일단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이가 드셨어도 여성은 여성이잖아요. 그럼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순발력 있게 중간적으로 운동으로 탁 하든지 저는 나쁜 말로 남자들 한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탁 이렇게 먼저 나가요. 발이 탁 왜? 그러니까 치마 안 입고 다녀 바지 입고 다녀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 보호막이야. 그래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다 여러분들한테 합기도, 금도, 태권도 기본으로 시켜요. 왜?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힘으로 남자를 도저히 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는데 참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을 굳세게 잡수시고 이게 내 사명이다. 하다 안 되면 다른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정말 우리가 알아요. 알고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그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예산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지금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장 요양보호사로 10년을 근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방문 요양도 해보고요.
요양센터에도 있어보고 그리고 지금은 데이케어 센터 한 군데서 8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잘 맞은 이제 직업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성 이것도 있지만 인식 개선이 많이 안 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학대 번호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도 그게 이제 그 인증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좋은 돌봄 인증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저희들은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몰랐고 지원센터에서 지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존감도 회복을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희롱 이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대상자가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보호자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를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거를 근절을 못하고 가는 이유가 이제 그 직업 이제 우리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은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 고용 불안 네, 그런 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전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주제였고요. 제목이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님들 장기요양 현장에서 우리의 노동은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래도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뒤에서 이게 권위적인 집단과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별적인 노동 그리고 지금까지 사적 노무로다가 제공돼 왔던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노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 취급을 받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타인의 노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노동의 주고받음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천박하지요,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를 갖다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나 이 센터 관련해서 계속 요구가 있으신데 우리 이영실 위원장님도 와 계시니까 분명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 노고와 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취합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영실 위원장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엄마라는 이름의 여자 하나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다 커버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시부모님 봉양하고 네 그래서 우리 전 세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중풍 걸린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20년씩 소발하시고 그게 다 엄마 몫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사회에서 이제 고용을 해서 이런 요양사분들이 계시고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키움 돌봄의 종사자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종사자들조차도 다 여자라는 것. 네, 그 여자 하나의 엄마의 희생으로 하던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사회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근데 또 다 여자들이라는 것. 그 여자애들의 일의 몫이라는 거. 그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거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치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인식의 개선, 그리고 그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거 다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와 거기에 대한 경고 그런 것들을 그 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요양의 이 부분에서 공공요양 쪽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그런 그 제도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우리 김하숙 부위원장님 또 권수정 의원님 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모두 다 제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모두 코로나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힘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다 여성들만 있을까요? 본질은 별로 노동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니만큼 다행인 것은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는 되게 우울하고 정말 너무 그런 주제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표와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